안녕하십니까. 상대패 훔쳐보게 캔드킴 김창모입니다. 자,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또 임진년 새해가 밝았는데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뭐 재테크 시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죠. 건강이 첫째고 이제 두 번째가 돈을 많이 버시는 겁니다. 돈을 버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실전은 매매를 쭉 하다 보니까 실전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꾸준하게 원칙을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원칙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강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상당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선물 옵션 시장 쪽에서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당히 비중 있는 강의입니다. 그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 전에 지난 주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키포인트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증거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증거금. 증거금이 뭐냐? 거래 이행을 위한 보증금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보증금. 그래서 증거금의 종류에 대해서 쭉 배웠죠. 처음에 이제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증거금이 개시증거금. 근데 사실 개시증거금보다는 더 중요한 게 유지증거금이다라고 했죠. 유지증거금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이 그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월세 개념으로 말씀드렸죠. 월세 보증금 성격이 바로 유지증거금이다. 그 유지증거금률은 전체 약정대금의 1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증거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여러분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뭐니 해도 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결국 시장을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걸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 공부하는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주무시지 않고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죠, 원칙. 그래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옵션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안전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다. 또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주 강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길래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자,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방금 화면 보셨습니다만은 베이시스와 프로그램입니다. 베이시스와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시장 수급을, 저 이제 수급론이죠. 그래서 이제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는 게 이제 선물이라고 그랬죠.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게 선물이다. 주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선물을 매수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향후 주가가 밀릴 것 같다. 종합주가 지수가 밀릴 것 같다. 그럼 종합주가 지수를 미리 팔아버리고 진짜 내 예상대로 밀렸을 때 저가에 다시 사 넣으면 된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종합주가 지수는 오르느냐 내리느냐 확률 50% 게임입니다. 확률 50% 게임이다. 자, OX 문제다 이거. 오르지 않으면 내릴 거니까. 자, 그 게임을 하는데 결국은 지수가 오르냐 내리느냐는 뭐가 결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유럽의 유동성 문제가 걸려 있죠. 유럽에서 좀 유동성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될 듯하면 뭐 유럽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그 내용이 좀 긍정적이면 그 다음날 우리나라 다 장이 폭등해버리고 또 밋밋하고 또 요즘 또 오늘 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스 쪽에서는 제2차 구제금융을 유로존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유로화 포기해버리겠다. 강경이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칼만 안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그 민족성이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처럼 재료적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나 이 재료적인 부분이 재료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선물 옵션 뿐만이 아니고 주식.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책 한두 권 정도 읽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시장에 많으면 주가든 개별 종목이든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죠. 이건 기본입니다. 반면에 팔자는 사람이면 시장에 많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밀리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당연한 논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이 당연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논리가 왜 그렇게 시장에 들어오면 어렵죠? 그러죠? 결론은 이 시장 수급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수급은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장이 거래소와 코스닥이 유가증권이 매매되고 있는 거래소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이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이 있죠. 선물 옵션 시장이 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어차피 선물이든 옵션이든 그 다음에 거래소 종목이든 아니면 코스닥 종목이든 간에 우리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매매를 합니다. 외국인도 사람일 것이고 기관도 사람일 것이고 저도 사람이고 이 시청자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매매하는 시장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시장을 인간들이 시장하는 시장이다. 인간들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인간들이 매매하는 시장이다. 저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시장을 인간시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시장이라고 하다 보면은 옛날에 그 모 작가분이 쓴 인간시장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매매하는 시장 이거를 인간시장이라고 하고 그러면 인간시장 말고 다른 시장이 있나 보다. 그죠? 여러분 감을 잡죠? 바로 기계들이 매매하는 시장입니다. 기계들이 매매하는 시장. 그거를 조금 우리 그 표현하는 용어, 실전 매매에서 표현하는 용어로 조금 돌려보면 그 시장이 바로 프로그램 시장이다. 프로그램 시장,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 없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한 이유가 뭐죠? 딱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답이 나와야죠. 간단합니다. 뭐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간 거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죠. 사는 사람이 어제 그럼 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는 사람이 외국인이었죠. 그죠? 사는 사람이 외국인이었고 또 한 시장 기계들이 매매하는 시장 프로그램은 어땠죠? 어저께 프로그램 시장에서 1조 원이 매수가 들어갔다. 그럼 어제는 사람도 사고 기계도 사고 팔 사람이 없었죠. 장이 올라가는 거죠. 당연한 논리죠. 이 당연한 논리 쉽게 시장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시장 수급을 분석할 때는 시장은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다. 하나는 인간들이 매매하는 시장, 그 다음에 기계가 매매하는 시장, 이 두 개의 시장만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인간들이 매매하는 시장을 잘 몰라요. 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인간들이 매매하는 시장에는 외국인도 있고, 기관 투자가도 있고, 개인 투자, 무수한 시장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이 시장 사람들이 전반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또한 축이 되는 기계시장, 프로그램 시장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두 개인데 한 시장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반면에 이 기계시장,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시장은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한다면 우리 옛날 시체말에 그런 말도 있죠. 조금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똥개도 자기 구역에서는 50%는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수급은 두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시장, 기계시장. 그런데 기계시장은 우리가 미루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50%는 이기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논리가 상대편을 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첫 인사를 할 때 항상 안녕하십니까? 상대패 훔쳐보게 캔두킴 김창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고스톱을 치든지 포카를 치든지 상대편을 보고 친다면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죠. 이기는 게임입니다. 적어도 시장 수급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한 개의 시장을 내가 알고 들어간다. 상대패의 절반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시장, 인간들이 매매하는 시장만 판단하면 그만이에요. 바로 이 둘 중에 하나 50%를 먹고 들어가는 시장, 이 프로그램 시장 수급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프로그램 시장 수급을 결론 내기 전에 여기까지 기존 제가 지금 사실은 이 프로그램 베이시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7주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의 결정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을 그럼 그동안 어떻게 분석을 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미래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가 이해가 딱 돼야지 마지막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지 50% 먹고 들어가는 시장을 여러분이 앉아서 상대편을 절반을 보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미래 가격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선물이다 그랬죠. 선물. 선물이 뭐라고 했죠? 정의를 돌아봅시다. 선물의 정의가 뭡니까?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데 어떤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해?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거다. 그래서 미래가격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반면에 현재 가격은 현재의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K200 지수자.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하나 해왔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12월 28일 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12월 28일 날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는 239.30이에요. 자,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12월 28일 날 미래의 종합주가지수가 현재의 종합주가지수 K200 지수보다 높습니다. 당연하죠.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높아야 됩니다. 정상시장이죠. 자, 그런데 이 색칠되기 바로 직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28일 직전까지 12월 27일까지 비교를 해보면 미래 가격이 소위 말해서 선물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낮아요. 이 얘기는 여기서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상하다. 미래 종합주가지수가 현재보다 낮아.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시장에 안 좋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장이 안 좋았어요. 쭉 밀렸습니다. 선물지수가 251포인트로부터 230포인트까지 밀려버렸어요. 한 20포인트 밀려버린 거죠. 선물 1포인트는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라고 했죠? 가격승수 50만원 곱하면. 1포인트가 50만원이야. 근데 20포인트가 밀리면 얼마예요? 1000만원. 그럼 미리 매도를 쳤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0만원을 따고 들어가는 거죠.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과정에서는 종합주가지수, 지수가 밀리는 과정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비가 오는 시장이다.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갖고 있어요. 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나 우리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기회비용이 주식하시는 분에 비해서 2배로 커요. 찬스가 더 많다 이거죠.
밀리는데 주식하시는 분 돈 갖고 있어야 되지만 선물하시는 분들은 미래 팔아버리면 되지. 자, 근데 문제는 28일 이후부터는 미래 가격이 현재 가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어. 이 얘기는 뭐냐? 작년 연말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슨 이유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미래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베팅하면서 미래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딱 두 개만 연말 끝까지만 딱 갖고 나왔어요. 왜? 그럼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2일날, 3일날, 오늘 4일인가요? 자, 그러면 3일쯤 거리가 됐는데 왜 안 갖고 나왔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뭐하고 뭘 비교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가격인 선물 가격과 현재 가격인 K200, 코스피 200 지수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가 좋을 건지 나쁠 건지를 지금 예상하고 들어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좋을 거다 나쁠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답 다 내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물을 매매한다는 궁극적인 이유는 종합주가 지수가 오를 건가 내릴 건가거든. 근데 그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거죠. 이제 이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은 얼른 HTS 증권사 HTS 여러분이 거래하는 증권사 찾아서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어쨌든 간에 12월 28일 이후부터 선물 가격이 K200 지수보다 가격이 높다. 그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좋게 보기 시작을 했다. 그게 바로 어저께 급등장을 연출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제의 급등장이 전부 재료적인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데 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건너뛰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베이시스가 뭔가라는 걸 이제는 조금 한 발 더 건너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화면 봅시다. 이제 베이시스란 말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이 베이시스가 어디에 있느냐? 선물 현재가 화면에 있어요. 선물 현재가 화면을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본방 보고 계시죠? 시간이 되시면 녹화 방송도 보시고 재방송도 보시고 또 복습도 하시고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더 복습하고 그리고 그 공부한 걸로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만들어진 원칙을 꾸준히 쓰는 거 그게 바로 시장에서 이기는 지름길. 그게 바로 실전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실전 기법 그것만 찾아다녀요. 다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꼭 그렇게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시스는 뭐냐?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좀 전에 미래 가격, 그게 선물 가격이죠.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K200 지수 이렇게 이제 나눠서 두 놈을 비교했는데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 선물 가격과 현재 종합지수 현물 가격을 뺀 거 이거를 베이시스라고 한다. 베이시스라고 한다. 이게 용어예요. 간단하죠? 자, 베이시스는 뭐냐? 미래의 종합주가지수와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뺀 거. 또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을 뺀 거. 현물가를 뺀 거. 이것이 현물가 K200 지수죠? 자, 그러면 이제 선물가가 뭐냐? 이거는 벌써 몇 번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현재의 가격에다가 미래의 불확실성, 무염 이자율이 플러스 된다. 무염 이자율은 3개월 CD금리를 사용한다. 왜 3개월 CD금리죠? 선물의 만기는 몇 개월마다 있죠? 3개월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 뒤에 종합주가지수를 우리가 예측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맨 미래,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종합주가지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불과 지금부터 3개월 뒤에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겁니다.
3개월. 물론 내일도 잘 모르겠지만 3개월 뒤에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미래의 종합주가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시장이. 그러나 이제 이 베이시스, 이 흐름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칠판을 가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공부했냐. 미래가하고 현재가를 비교했다. 당연히 미래가가 커야 된다. 왜? 미래는 불확실성이 있죠, 현재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바로 금리라는 거죠, 금리.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이게 무슨 금리? 3개월짜리 CD금리. 그만큼의 이자만큼은 더 플러스가 돼 있어야 되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12월 28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12월 28일까지만 하더라도 요 녀석이 부동어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현재가가 더 비싸고 미래가가 더 쌌어. 그 얘기는 뭡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안 좋게 본 거예요. 장이 밀리는 거죠. 그런 장에서는 주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선물 없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또는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매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미래가가 현재가보다 당연히 높아야 된다. 당연한 논리다. 자, 이런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시장을 정상시장이다. 정상적인 시장이다. 이 뜻이죠, 뭐. 정상적인 시장이다. 반면에 미래가가 현재가보다 싸. 이게 바로 실전에서는 아까 예를 들었죠. 12월 28일 전까지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밀렸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시장을? 정상시장 반대 시장이니까 비정상시장이죠, 뭐. 비정상시장. 정상시장이란 말은 뭐냐? 미래의 종합주가지수가 현재보다 높으니까 상승시장이다. 상승하는 시장이다. 지수가 상승하는 시장이다. 반면에 12월 28일 전까지는 어때요? 비정상시간 시장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하락하는 시장이다. 약세 시장이라는 거죠. 약세 시장.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오늘 베이시스와 관련된 오늘 베이시스를 공부하는데 뭐냐? 이제 베이시스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미래가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선물가라고 그랬죠. 선물지수라고 그러죠. 선물가 또는 선물지수. 현재가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현물가 또는 K200 지수라고 하죠. 아까 베이시스의 용어가 뭐라고 했죠? 이 두 녀석의 가격차라고 그랬죠. 이 녀석의 가격차. 이거를 베이시스라고 했다고요. 이 녀석의 가격차.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미래가가 현재가보다, 그러니까 선물가가 K200 지수보다 크면 베이시스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앞에 놈이 크다니까? 뒤에 놈이 작아. 선물가가 100이고 K200 지수가 50이면 답이 얼마예요? 50이죠? 100 빼기 50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앞에 미래가, 선물가가 더 크다는 얘기는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같은 내용이죠, 이거? 결국 이 얘기는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다는 시장은 무슨 시장? 정상시장 또는 강세시장. 지수가 오를 확률이 높은 시장. 됐죠? 그럼 아래쪽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자, 미래가는 선물가. 12월 28일 전까지 나타난, 작년 연말까지 나타난 시장 흐름입니다. 선물가, 그 다음에 K200 지수, 이 녀석의 가격차, 이게 베이시스인데, 이 베이시스가
0보다 작아. 그 얘기는 뭡니까? 현재가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앞에가 50이고 뒤에가 100이면 마이너스 될 거 아닙니까? 0보다 작아. 이런 시장을 뭐라고 그래? 비정상 시장 또는 약세 시장이다. 약세 시장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할까요? 약속. 사실 지금 약속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시장에서 이제 뭐 공부를 하다거나 아니면 실전 매매를 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또 책 같은 걸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시장, 상승시장, 베이시스가 0보다 큰 시장. 이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미래가가 더 크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시장을 뭐라 그러냐면 콘탱고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장을 콘탱고 시장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름. 반면에 비정상 시장, 하락 시장, 베이시스가 0보다 작은 시장을 비정상 시장이죠. 이런 시장을 백워데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워데이션. 용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우리 처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약속이다. 자, 화면 우리 자막 나가죠. 베이시스가 0보다 큰 시장, 콘탱고 시장. 베이시스가 0보다 작은 시장은 비정상 시장, 약세 시장, 백워데이션 시장.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한번 볼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럼 결국은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숙제는, 이 약세 시장, 강세 시장이 나왔으니까, 그럼 베이시스가 0보다 크냐, 작냐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네? 그죠? 지난번처럼 조금 러프하게, 예를 들어서 미래가, 현재가를 두 화면을 분석할 필요가 없이, 이제 베이시스만 분석해버리면 간단하네요. 그죠? 그럼 미래가와 현재가 화면을 두 개를 띄워가지고 두 놈을 비교하는 것,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학교로 친다면, 뭐 고등학교 정도까지의 수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베이시스로 바로 분석해버리게 된다면 이제 대학 공부를 하는 수준. 이거 뭐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참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베이시스 부분을 한번 보죠. 화면 봅시다. 지난번에는 아까까지나 하더라도 시장을 예측할 때, 자, 시장 예측 이번에 이제 베이시스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측 제가 표시해왔죠? 아까랑 똑같아요.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27일까지죠. 27일까지는 베이시스가 다 마이너스네. 네? 그러니까 딱 공부 다 했죠. 다 마이너스 시장. 이런 시장은 무슨 시장? 약세 시장. 백워데이션 시장. 베이시스가 0보다 작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베이시스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가 안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장이 밀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12월 28일부터 베이시스가 0보다 커지기 시작을 했어. 자, 12월 28일부터 시장의 지금 모습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유럽의 유동성 문제가 아직 해결은 되지는 않았지만 재료적으로 크게 나쁜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움츠렸다 한다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돈 벌러 시장에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시장에 돈 벌러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오늘 공부한 베이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어렵지는 않죠? 예. 여러분이 생소할 뿐이지 이렇게 들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 별거 아닌 거에 답이 있고 별거 아닌 쪽에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급하고 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건데
회계 추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추세. 회계 추세가 뭐예요? 용어가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어렵지 않아요, 또. 자, 봅시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니까, 회계 추세 설명하려고 하는데, 노량진 시장과 가락동 시장 해가지고, 여기 뭐 사과도 있고, 뭐 이게 조기입니까? 뭐 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과나 뭐 사과를 예를 들어도 좋고, 뭐 조기를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품질의 사과가 있어요. 노량진 시장에도 있고 가락동 시장에도 있다. 품질이 똑같다고 칩시다. 똑같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표현으로 노량진 시장에서는 이 사과가 10,000원이야, 하나에. 예를 듭니다. 쉽게 10,000원이에요, 노량진 시장에는. 그래서 똑같은 품질의 사과가 가락동 시장에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20,000원이야. 허허. 한쪽은 10,000원이고 한쪽은 20,000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바보가 아닌 이상 품질 똑같은데 가락동 시장에서 20,000원을 주고 사과를 사 먹겠습니까? 아니면 노량진 시장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사과를 사 먹겠습니까? 이거 질문한 자체가 우습죠?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라는 거야. 아주 단순한데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가 먹는 사과가 지금 싼지 비싼지를 몰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품질이 똑같다면 노량진 시장의 사과를 10,000원짜리를 삽니다. 가락동 시장의 사과를 안 사죠.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더 나가요.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합니까? 저라면은 안 사 먹어요. 노량진 시장에 있는 사과를 왕창 삽니다. 왕창 사.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서 사요. 뭐 옆집 철수 아저씨한테도, 철수 아빠한테도 빌리고, 순이 엄마한테도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은행에서도 돈 빌리고 해가지고, 몽땅 노량진 시장에서 사과 10,000원짜리를, 하나에 10,000원짜리를 왕창 삽니다. 사가지고, 차를 타고, 차에다 싣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가락동 시장에 달려갑니다. 저라면. 그래가지고, 여기서 팔아먹어요. 20,000원에. 똑같은 시장 사과인데. 여러분 그냥 싼 데 가서 사 먹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사가지고, 물론 배고프면 먹을 때도 있겠죠. 먹고, 일부는 좀 먹고, 나머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만들어가지고, 노량진 시장의 사과를 몽땅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인부들 사가지고, 가락동 시장에 팔아먹어요. 자, 이거 굉장히 단순한 내용 같지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숨어져 있어요. 칠판으로 갑니다. 아주 단순한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기 예를 사과를 들었어요. 조기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판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살 거냐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 매매를 할 거냐? 노량진과 가락동 시장 두 개가 있는데 저라면 노량진에 있는 시장에서 있는 사과를 몽땅 삽니다. 매수를 합니다. 해서 요거를 어디다 팔아먹어? 가락동 시장에다가 팔아먹는다고 그랬죠. 대신에 여기서 그럼 언제까지 팔아먹을 거냐? 자, 여기가 10,000원짜리예요, 하나에. 여기는 20,000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가 차익이 남죠? 여러분들 지금 웃죠? 근데 웃고 계십니다. 이거 뭐야? 이거 산수하냐? 당연히 한 개에 10,000원씩 남죠. 단가 하나에 10,000원씩 이득이 남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언제까지 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러면 노량진 사가지고 가락동시장 가고 막 그럴 거냐? 자, 보세요. 사과를 한두 개 사면 문제가 없겠지만 몽땅 사게 되면은 사과를 재워놓을 때가 필요하죠. 저장하는 장소가 필요하죠. 저장 장소. 공간적인 장소가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하죠. 이동해야 되고 운송수단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과를 저 혼자서 힘들게 허리 아프게 다 올릴 수는 없죠. 인건비가 필요하겠죠. 이런 기타 등등등등 예, 원가가 빠져야 되겠죠. 원가가 얼마까지?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빠져줘야죠. 원가가 빠져야 돼. 이게 바로 뭐라고? 이걸 순이익이라고 하죠. 순이익. 이 순이익이 언제까지 하느냐? 물론 세금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는 이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만약에 이거 제 돈만 가지고 나고 은행 돈 빌리든 마찬가지면 은행에다 이자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차익 매매라고 합니다. 자, 또 용어 하나가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런 용어를 차익 매매라고 합니다. 차익 매매가 뭐냐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차익 매매는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팔아먹는 거,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팔아먹는 거, 이거를 차익 매매라고 한다. 차익 매매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시다. 차익 매매는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팔아먹는다. 그 가격이 언제까지?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을 전부 다 충당하고도 남을 때까지는. 자, 근데 회계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량진과 가락동에 어떤 공간적인 시장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일정한 간격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원이면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까 고려놨던 그런 걸 감안한 차이. 예를 들어서 뭐 가락동시장이 더 뭐 환경이 좋다고 가정한다면 더 좋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0원까지는 1,500원까지가 하면은 똔똔이 된다라고 세임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이 가격대까지는 계속합니다. 가락동시장 사과가 1,500원까지 떨어지고 왜? 이쪽에서 사고 이쪽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여기 팔고 여기서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노량진 시장 사과가 10,000원이고 가락동이 20,000원이라는 걸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저만 아까 그런 매매라 차익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너도 나도 다 여러분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무위험 거래인데 위험이 없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면은 이쪽 시장에서 다 살 겁니다. 그러면 점점 가격이 올라갈 거죠. 반대로 이쪽은 팔려고만 하니까 가격은 점점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의 가격은 시장에서는 거의 얼추 비슷하게 된다 이거죠. 이 비슷한 시간이 특히 우리 그 주식 매매를 하거나 이 재테크 시장에서는 이 시간 차이가 아주 빨라요. 요즘에 특히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죠.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가격은 금방 원위치 됩니다. 이런 가격이 오랫동안 벌어져 있다면 거부가 나타나죠. 누구는 엄청나게 부자. 금방 기존 추세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규칙 가격에서 정상 가격으로 복귀하는 현상, 이거를 회귀 추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회귀 추세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 차이 언밸런스 부분이 순식간에 메꿔진다는 거죠. 특히 이 재테크 시장은 금방 메꿔져. 그래서 사실 저런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히 제가 했죠. 저런 현상이 발생되면 너도 나도 철수 아빠, 순이 엄마, 여러분 모두 저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저 시장이 금방 회복이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러니까 회귀 추세가 다시 정상 수준으로 금방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불규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존재했습니다. 어제도 존재하고요. 내일도 존재할 겁니다. 결국은 저 매매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상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그러면 저 거래를 해야죠. 저 거래를 해야 된다. 상당히 유용한 거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프로그램이 뭔가 먼저 용어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까지 내용한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혼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뭐냐? 자동 매매 시스템에 의한 바스켓 매매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할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랬죠? 기계가 매매하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기계가 매매하는 시장. 이 바스켓이 뭐냐? 뭉뚱그려서 매매한다. 그죠? 바스켓. 일본 말로 하면 바켓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양동이. 양동이, 이게 맞겠나요? 바스켓 아시죠? 이게 무대기로 한꺼번에 매매하는 시장. 아까 예를 하나 드렸죠. 가락동 시장에 노량진 시장 사과하고 가락동 사과 하면서 뭉텅이로 산다고 그랬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과 1개, 2개 이걸 사는 게 아니고 뭉텅이로 산다. 그래서 바스켓 매매라고 합니다. 저런 가격차가 발생하는지를 내가 일일이 노량진 시장 또 가락동 시장 가가지고 발품 팔아서 알 필요는 없어요. 시장에 나타나요. 시장이 나타나면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어떤 시장에 살고 있습니까? 버튼 시장에 살고 있어요.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면 됩니다. 가격차가 벌어졌어? 싼 거 사, 비싼 거 팔아. 언제까지? 가격이 맞춰질 때까지. 얼마나 좋은 시장입니까? 바로 지금 이 매매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국 이거는 위험이 없는 거래예요. 위험이 없는 거래. 위험이 없어. 매일매일 저 가격차가 발생될.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느냐? 대단히 안타깝지만 외부적인 변수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됩니다. 재료적인 부분, 일시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에 의해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한테 거저주는 부분을 또 발생시켜줘요.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우리가 먼저 빼먹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이란 기계가 매매하는 시장이다. 언밸런스, 아까 회귀 추세가 벌어졌을 때. 그래서 종류가 2개가 있어요.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이 있어. 여기서 비차익 프로그램은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베이시스를 배웠죠. 베이시스에 기반을 둔 위험이 없는 거래. 이걸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하느냐? 차익 프로그램이란다. 오늘 제가 베이시스를 오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차익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칠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도출되기 때문에 이제 바짝 긴장해야 되겠죠? 자, 아까처럼 그러면은 베이시스가 0보다 큰 시장, 선물 가격이 더 비싼 시장이죠? 자, 선물이 더 비싸. 선물이 더 비싸고 현물이 더 싸.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 가격이 싸니까 싼 시장을 사는 거야. 이게 노량진 시장이 되는 거예요. 현물을 산다는 얘기는 뭘 사? 바로 K200 지수를 산다는 거예요. K200 지수를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익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어제 같은 장이 아니죠. 이게 반대가 된다. 현물이 비싸. 이게 갈등시장이 돼버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은? 팔지. 이게 판다는 얘기는 뭐야? K200 지수를 파는 거야, 그때는. 그때는 뭐야? 수급으로는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느냐? 매수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매도가 나오느냐는 뭐가 결정해? 베이시스가 결정하는 거야. 베이시스.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다. 콘텐고 시장이다. 정상적인 시장이다. 라는 얘기는 현물이 싼 거예요. K200 지수가 싼 거야. K200 지수가 싸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급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시장 수급이 두 개라고 했죠. 프로그램 시장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야. 장이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작아요? 작다고? 작다고 공부 다시 하셔야 돼. 사는 사람이 많은데, 산 기계가 사는데 올라가야지. 다시 얘기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라는 얘기는 정상시장으로 돌아온 거야. 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은 시장이 상승하는 시장이다. 나머지 반대 시장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는 하나 더 봅시다.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베이시스에 따라가지고 차익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느냐, 매도가 나오느냐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개의 시장 수급 중에서 50%를 먹고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도미노 알죠? 하나 딱 밀면 딱 밀려 내려가는 거. 다시 얘기하면 이 차익 프로그램은 시장의 전반적인 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늘 키포인트를 한번 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 오늘 중요한 내용들 다 나갔으니까 HTS 한번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실전에서 이제 마지막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HTS 화면 한번 보시면 오늘까지 베이시스가 콘텐고죠? 콘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물이 싸다는 거죠? 현물이 쌌죠. 지금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니까. 현물이 싸다는 얘기는 K200 지수가 싸죠. 그럼 K200 지수가 매수 조건이 되죠. 그럼 K200 지수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선물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자, 방금 화면에 보신 대로 선물이 비싸고 K200 지수 현물이 싼 거예요. 그러면 오늘 화면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주체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 화면이 좀 잘려 보이나요? 자, 봅시다. 자, 외국인도 한번 봅시다. 자,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이 비쌌죠? 그러니까 선물은 팔아. 현물이 싸니까 외국인이 거래소 쪽에서 산 거예요. 답이 나온 겁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는 앞으로 장은 좋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HTS 보면서 마지막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추운 날씨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